오늘 이번 주에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앞으로 이번 주도 모르는 이번 쪽에 앞으로. 근데 이걸 어느 순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공약, 제가 요즘에 꿈꾸고 있는 나라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북부 신안동에 저희 양측께서 살아 계시고 저희 노모께서 전화를 서울로 하십니다. 근데 언제 전화하시냐면 서울에 큰 데모가 있을 때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나이 49, 50이 다 된 아들이 아직도 데모 현장에 가서 혹여나 잡혀갈까, 그 전화를 받고 한편으로 정말 처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 역시 그때도 시민동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진 이래 이 늙으신 노모가 정말 서울에서 소위 시민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아들놈이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소위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신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있는 걸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죠. 비상식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비상식이 상식적으로 변하는 사회, 딱 그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표 교수님께서는 어떤, 근데 다들 알 것 같아. 표 교수님이 꿈꾸는 나라 뭐 안전, 정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꿈꾸는 건 단 한 가지죠. 좀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의란 게 참 쉽고도 어렵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제가 정의 하니까 정치하면서 정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고 정치는 상대방과 논쟁하고 경쟁하면서 타협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정의롭지 못한 자, 옳지 않은 자 또는 타도의 대상 이렇게 삼으면 정치가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제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가 너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결국 부인할 수 없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사법정의겠죠. 죄를 짓고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법을 어긴 사람이 단지 힘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나라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는 정의로워야 되겠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든 법이 100%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참고 살아줄 수 있어, 이 정도의 정의만이라도 구축되는 그런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표 교수님이 학교를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것이죠. 네, 그것이 알고 싶죠. 네. 그걸 지금 3년 동안 계속 알고 싶은 것이죠. 네. 앞으로 얼마나 알고 싶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알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선 네. 중요한 물적 증거들이 여전히 그 데이터 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걸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를 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적 증거죠. 사람들의 진술인데요. 이 진술이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들 현재 처해 있는 자신들의 위치 때문에 있는 그들의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권이 바뀐다면 이들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가 50 청문회에서 봤듯이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 분명히 목격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표 교수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정권과 함께 의회 권력도 함께 바꿔야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지난주 17일에 서울에서 할 때도 그랬고 오늘 와서도 똑같이 느꼈는데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사실 다 지금 밖에 눈도 엄청 많이 왔고 저 같으면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예, 날도 춥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사회라는 거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열심히 생활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을 하던 사람이고 좋은 직장 다니시고 교수하시고 변호사시고 이렇게 그 되게 좋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정치에 왔을까? 그리고 이분들을 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꼭 오셔야 됐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할 때 꼭 염두에 두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관 의장님은 저보고 누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래요? 난 또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쌍봉이 뭘 하실 때 어디 와 계실 텐데. 네. 아, 쌍봉입니까? 예. 엄마 오셨죠?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훌륭한 딸을 두셨습니다. 고졸입니다. 삼성에 들어갈 때 고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1월 25일이었으니까 30년 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여자애. 그리고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호남이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30년을 반도체 설계를 했습니다. 무수히 눈물도 많이 흘렸죠.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무조건 호남이라고 하면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호남이, 왜 광주가 제가 찾아야 하는 길에 결론으로 다가옵니까? 이제는 호남과 광주가 자부심이 되는 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라야 합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아닌, 저희 가족이 아닌 상사와 누가 먼저 낳을 것인지 차례 정하는 동료와 저는 상의하면서 아이도 낳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이 길러주신다는 제가 하에 낳습니다. 예, 이걸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일 텐데 저는 30년 몸담은, 그래도 저는 30년 몸담은 제 직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갓 피어난 청년들의 훌륭한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물려줄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밤에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그 80년 이 5월 때 저희 충장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광주의 그 구시청 사거리 도청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 5월 광주가 어떤 건지를 아주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대부터에 가서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과 꼴찌입니다. 학생운동하느라고요. 뒤늦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나 아니면은 해외 투자 관계 그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꿈은 제 아들이랑 저희 집에서 차를 몰고 이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백두산도 가고 시베리아도 가고 유럽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나라 통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식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거 우리 자식한테 또 물려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한테는 좀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제 꿈은 제가 중국에 한 8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세계 나라들이 중국이랑 무역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에 조선족 수십만 동포들이 같이 살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지금 10여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우커라고 해서 지금 곧 10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이 중국이랑 한국이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무조건 알고 이해하고 담담하게 함께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지만 쫄리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이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랑 교류하면서 협력하면서 하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경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고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점심 때 한 말씀 드린 게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경부선 시대입니다. 섬나라에서 경부선 시대는 부산이 중요했습니다. 21세기 지금부터는 동북아 시대고 동북아 시대 핵심은 서해안 시대입니다. 서해안 시대는 호남과 충청, 경기까지 해서 이 지역민들이 열심히 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될 시대입니다. 이제 호남이 시대 새롭게 시작됩니다.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그 10년 전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햇볕 정책 또 개성공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햇볕 정책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부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퍼주기 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8년, 9년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교류협력 안 하고 개성공단 계속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성과가 뭡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지금 현재 그 핵무기 그 실험하는 거 막았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과거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거 20년에서 함께 평가하고 개성공단이나 남북 교류협력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서 평화공존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평화공존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그 민감한 핵무기 관련해서 유엔 지저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 제가 그 경제통일위원회라고 해서 저기 당에서 하는 모임에 쭉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듣고 있는데 이후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 일방적으로 했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어야 됩니다.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면서 그리고 튼튼한 안보의 기초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한반도 경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꿋꿋이 추진하면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사실은 어제 제가 광주해상 모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왔는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취업은 될까요, 선배님? 아이는 키우면서 어떻게 다니셨어요, 선배님?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슴 같은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면서 선배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네, 저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삼성의 임원이라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별이라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열린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뿐이 아닌 어떤 분이 하시는 그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저기 오늘 5분 중에서 다 호남 분들인 거죠? 표 교수님만 빼고. 그렇죠? 예. 어떻게 이 호남 지역은 좀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동안? 예, 사실 제가 처음 그 광주에 왔던 게 199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광주 친구인데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사회를 봐달라고. 그리고 그 부인, 재수되는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결혼식에 여학생들이 합창을 하러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것 때문에 갔군요? 예, 아니요. 그 전날 이제 그 친구들이 환영한다고, 외지에서 온 친구 환영한다고 너무 술을 많이 먹여서 다음날 결혼식 사회에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방문부터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온 광주는 어떻습니까? 올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연말에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프리허그 공약을 했었죠. 그때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에 오겠다. 광주가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왔었고요. 그때 충장로 우체국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저도 많이 아프고 상처가 많았었는데 그 상처가 다 치유된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 올 때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늘 제 고향 같고 친정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뭔가라고 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명은 바꿨으니까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빼고는 모두 바꾸자. 국민이 원하는데 못 바꿀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혁신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기존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입인사라고 몇 명 왔다고 해서 당이 바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같이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앞에서 뭘 시키든지 어디 가서 총알바지 하라고 하면 다 가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를 보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또는 여기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 이 관심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더 변하고 더 혁신의 방향이 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저희도 다 압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함께 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